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클립과 팟빵을 통해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금요일. 그런대로 험악했던 한 주가 그래도 끝이 약간 구부러지면서 올라가니까 그나마 기분이 좀 괜찮습니다. 얻어맞을 땐 겁나게 얻어맞아서 아팠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주말이라서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좀 빠지면 오히려 더 잘 올라가는 경향도 있어요. 빠져야 잘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도기마을 분들은 빠지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벌써 몇 번째잖아요. 작년 8월부터 이제 세 번째 하락을 경험한 겁니다. 세 번째 하락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점점 우리는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전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하락을 경험할 때마다 한 마디씩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냥 말씀드렸던 현금 보유 비중, 현금 보건 포트폴리오 등등등이 이제 실전에서 이게 왜 의미가 있고 괜찮은지 이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냥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실전 투자자잖아요. 제가 실전 투자자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슬쩍슬쩍 힌트를 드리는 그런 증시각도의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은 오히려 내일이 본 게임이라서 오늘 약간 움츠러들으면서 눈치 보기 했던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눈치 보기와 안도가 한꺼번에 작용한 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길지 않게 오늘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너스로 어제 있었던 노근창 센터장님과의 대담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으로 약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스폰서지, 인지스포, 그 말이 생각나요. 스포가 아니라, 스포를 주신 분이 아니라, 스폰서를 해주신 우리 흑삼전탕,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실 수 있고, 편집을 맡길 수 있고, 띄울 수 있고, 이 과정들이 사실 저희 증시각도기 체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해줘서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 첫 번째 부채 한도 유예가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결정이 되면서, 안심했어요. 이제 당장 10월 18일 날 큰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 이젠 알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갔죠. 왜냐면 미국 상원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르겠어. 도장증이나 사인 하나, 요거 한 과정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통과되는 것이고, 12월 달까지만 통과됩니다. 아주 조금 더 늘려줬어요. 조금 더 부채 한도를. 그래서 리스크 요인이 감소를 했어요. 리스크 요인이 감소를 하니까 주식 시장은 떴는데, 저쪽 시장은 어떻게 됐어? 채권 시장은 죽었지. 채권 시장은 죽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뭐지 하면서 이자율은 뭐지 하는 고민을 잠깐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정리하고 갈게요. 사실 오늘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자, 보통 채권 시장은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래. 위험을 회피해야 돼. 난 안전한 곳에 가고 싶어. 세이프티 존은 뭐지? 미국 국채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 미국 국채야. 근데 미국 국채가 거덜날 때가 있었지. 작년도 3월 달에. 그때는 어제, $50, only 달러, give me 달러. 이거였죠. 달러였는데, 그거보다 달러 이럴 때는 진짜 아사리 개판 나는 때고, 그때 아닐 때는 안전자산이 뭐냐? 미국 국채잖아요. 미국 국채가 세이프티 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미국 국채 쪽으로 러쉬가 나오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죠.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자, 이렇게 막대기를 그려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진다.
그런데 말이죠. 분명히 부채 한도 협상하기 전에 금리가 얼마였냐는 거예요. 이 한두 달 전에, 네,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한 달 전쯤에 1.3%대였잖아요. 근데 이게 테이퍼링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9월달 그 회의 이후로 쭉쭉쭉쭉 올라서 1.5까지 올랐는데,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우리 옐런 누님께서 재앙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하세요. 10월 18일까지 여러분 사인 안 하면 여러분 다 죽어. 알지? 이렇게 협박을 빡 한 상태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채권 시장은 그 세이프티 존이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1.5%는 오른 상태인데 그때 위협이 있었는데 1.5에서 더 밑으로 잘 안 내려갔어. 장중에 살짝 내려간 것 빼고는 별로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1.4 중반이나 1.4 초반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1.5 살짝 깨고 끝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금리의 전체적인 레벨이 위로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옛날보다 금리의 레벨이 조금 올라왔구나. 자, 그러니까 그 위험 요인이 사라졌어. 부채 한도 협상은 이제 물 건너갔어. 일단 12월까지는 한숨 돌렸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세이프티 존에서 나와야지. 세이프티 존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른다. 예, 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랐는데 좀 많이 올랐네? 5bp? 5bp면 많이 오른 거예요. 다른 금리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576%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뭐 다른 금리도 안 오른 게 아니라 다른 금리도 단기물, 장기물 모두 올랐습니다. 그래서 2년물도 0.3% 얘도 많이 올랐지. 얘도 올랐고 그 다음에 30년물도 2.12까지 올랐어요.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 얼마였잖아요. 그리고 3개월물은 좀 많이 올랐어. 3개월물이 1bp 올랐으니까 진짜 많이 올랐죠. 0.04에서 0.05로 올랐으니까 모든 금리가 다 올랐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제 채권 시장이 누구보다 주식 시장보다 뭐에 더 민감하다? 인플레 환경이라든가 금리 변동이라든가 테이퍼링이라든가 연준의 행동이라든가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죠. 주식시장도 민감하지만 채권시장 이게 전부야. 금리의 움직임이 자기네 그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한데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테이퍼링을 확신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절대 레벨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금리의 절대 레벨이. 그래서 자, 이제부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어제 유동원 부부장 맨날 금 그어 주시잖아요. 금 그어 주시는데 이 금 그어 주는 각도가 위로 더 오를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테이퍼링 내일을 통해서 테이퍼링을 반영한 금리가 한번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 거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시장의 생각 모음,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 컨센서스 모음에 따라서 그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되겠죠. 예. 따라오시나요? 네.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의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우상향해서 쪽쪽쪽쪽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연말께나 내후년 2023년도 초반께 돼서 2% 아니고 10년물 금리가 2% 아니고 이 각도가 우로 쫙 상향되면서 내년도 중반에 2% 정도 오를 거야 라고 예측되는 금이 그어진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죠. 그걸 읽을 수 있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가파라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연준이 못 견딜 거야 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채권시장은 이미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지만 주식시장도 썩 좋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금리의 각도가
우상향폭이 위로 세게 올라가면은 옛날처럼 주식과 채권 시장이 따로 노는 시장이 아니에요. 반대 시장이 아니야, 요즘은.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채권이 올라가면 주식이 죽고,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죽고, 뭐 이렇게 서로 반대 포지셔닝이 되었었는데요. 요즘은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주식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지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계측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자 당면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됐냐예요. 어제 푸틴 형이 등장을 하면서, 가스 가격 9% 폭락시켰는데, 오늘 1% 반등했습니다.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죽을 놈이 아니야. 이 인플레 파이터, 인플레 선수죠. 그러니까 인플레 진영과 디플레 진영이 이렇게 싸우는데, 자,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플레 진영과 디플레 진영이 이렇게 있는데, 디플레 진영에서는 뭐 기술혁명, 생산성혁명, 자동화, 로봇, 전기차, 스마트폰 이런 게 이제 디플레 진영이 쫙 포진돼 있죠. 두두두두두. 자, 그다음 빅테크 기업들. 네, 인플레단에 포진되어 있는 애들은 누구인가요? 중요한 놈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지금 인플레 선수로 등장을 해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공급 적체, 그 다음 코로나로 인한 물류 적체,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 선수들로 딱 나와 있어요. 인플레에서.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눈에 띄는 인플레 주요한 선수는 세 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인데, 이 에너지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유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전략 비축률을 풀지 않는다고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미국에서의 유가가 다시 올랐어요. 떨어질 듯 하다가. 그래서 지금, 유가가 다시 78.8, 거의 79달러 갔는데, 전략 비축률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매일 160만 배럴인가를 계속해서 증산하기로 했어요. 오펙 플러스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물량은 나오는 거예요. 물량은 나오는데, 근데 가스값에 영향은 받겠지. 가스값이 저렇게 공공행진하면, 안 되겠다. 석유로라도 발전을 해야 되겠다. 화력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금방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스값 어떻게 되는지가 향후 중요한데, 요거는 약간 의문인데, 정말로 저렇게 러시아에서 할게라고 하고 이거를 미국에서 받아주면 가스 가격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인플레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선수 하나가 추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노드럼 투죠. 노스드럼인가? 네, 노드럼 모르겠다. 그 노스드럼 같은데 그거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그 파이프라인을 지금 미국에서 오케이 안 해주고 있어요. 어제도 그 방송에서 하셨지만 러시아 의존도가 유럽이 너무 커진다. 그럼 러시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허용을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거는 공급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가는 확실히 떨어질 것 같은데, 가스는 이 공급망 관련이 한 뉴스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물류 적체입니다. 이 물류 적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뇌피셜로는 크리스마스까지 무조건 간다. 크리스마스 끝날 때 해결되느냐 여부인데, 이건 코로나 개선 속도에 따라서 개선 속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정상화, 코로나에서부터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공급 적체 중에 반도체 적체, 오늘 이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내년 중반이면 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 대담을 해보고 느낀 건 내년 중반에 풀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피크 아웃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내년도쯤 되면 그 얘기했던 1년 반을 일시적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일시적인 게 끝나고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은 상당히 커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의 기준을 넘어섰지만 고용 기준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상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내년 말이 돼야 고용 목표를 충족할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잘 되면 내년 말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테이퍼링 이후 곧장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면서 내년 6월하고 9월 즈음에 금리 인상할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9월 달에 지금 시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보는 게 거의 한 40에서 60% 정도 사이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로레타 메스터 총재께서 얘기하시는 건 내년 연말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봐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다면 내년 중반이 아니라 연말 뒤쪽으로 가야지 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표 하나,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38,000명 감소한 32만 6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콘텐코 상황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코가 소폭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콘텐코가 세게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가요. 근데 아직 거의 보합 부분이에요. 0.02포인트가 앞서 있어요, 선물이. 근데 보통 선물은 더 많이 앞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0.5% 이상 선물 지수가 현물 코스피 200 지수 대비 앞서 있게 되면 보통 그 시장 상당히 강한 장이 연출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주 유명한 학자죠. 제레미 시걸 그 와튼 스쿨 교수께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당분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중에 저도 증시각도기 TV도 한국에서 먼 한국에서 걔네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내 말을 저도 참여하도록 인플레이션 어떻게 돼요? 저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내년 중반을 향한 피크아웃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 천천히 설명하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 벌써.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핵심적인 얘기로 치고 갈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이 딴 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대요. 우리만 나왔대. 우리하고 말이 통한다는 얘기지. 너무 고마웠어, 그 얘기 듣고. 딴 데 안 나갑니다. 노근창 센터장님. 여기만 나오신 겁니다. 네. 자,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 트랜스포스죠. 네, 디램 익스체인지 이런 데에서는 1분기에 디램 가격이 쭉 빠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본 애널리스트들의 마음은 화들짝 놀라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목표가 줄 하향이 나오지. 아이씨, 제일 잘 맞춘 형이 안 된다는데 뭐 안 돼. 하면서 줄줄이 하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이빨 꽉 깨물고 기다렸는데, 나 이제 이빨 다 빠졌어. 이빨이 이제 꽉 깨물러 이빨이 없어졌어. 이제 난 갈래. 안녕. 삼성전자 떠나야 되겠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보여서, 자, 각도기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자, 그런데 제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격이 떨어진다는 예상은 지금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돌이켜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지난번 나오셨을 때 저희가 8월 달에 나오셨나요? 나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더 심화되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디램 가격과 반도체 가격의 전망과 업체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의 의견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신제품을 내서 출시를 하게 될 건데, 여기서 총 매출을 다 채우려고 가격을 후드려 까가지고 많이 파는 것이 과연 공급업체,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게 중요한 요소일까라는 거예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 4분기 실적 전망을 꺾었습니다. 근데 꺾은 거가 왜 꺾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잠시 다른 분을 모셔올게요. 자, 저 미스터 팻 겔싱어, 컴온. 네, 팻 겔싱어가 딱 와요. 팻 겔싱어님 오셔가지고
AMD is out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팻 갤싱어께서 자 여기에 엘더레이크, 자 여기에 사파이어 레피드, 자 나왔어 이제. AMD 그동안 수고했어. 자 그러면 이제 그만 안녕. 이제 너희 시대는 끝난 거야. 안녕. 팻 갤싱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려면 뭔가 자신이 있어야죠. 그죠? 이 팻 갤싱어가 어떤 사람입니까? 18살에 인텔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기술 부분장을 했던 진짜 뼛속까지 인텔맨인데 쫓겨났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온 거죠. 자, 이분 들어오고 나서 자, 드디어 누가 있었어요? 네, 반도체 마술사. 켈러. 짐 켈러죠. 존 켈러 아니고 짐 켈러가 와서 건드렸던 게 자, 이거죠. 엘더레이크, 사파이어 레피드. 이게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메모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파이어 레피드 그는 데이터 센터 서버에 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쓰면 메모리가 DDR5로 바뀌어요. DDR5로 바뀝니다. 그런데 DDR5는 가격이 30에서 30% 정도 더 높을 것으로 봐요. DDR4에 비해서. 자, 여기가 우리가 읽어야 될 핵심 고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입장 바꿔서 내가 삼성전자야. 내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분장이고, 그 판매를 내가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4분기 실적 맞추려고, DDR4 많이 팔려면 좀 싸게 팔아야 되겠네. 한 20% 깎을까? 그래도 돈은 남는데 깎어? 막 그래서 깎어? 자, 그러면 깎으면 DDR5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DDR5 가격. DDR4에 비해 30% 높게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데, 그럼 DDR4를 20% 후려쳐. 그럼 DDR5는 어떻게 돼요? 30% 더 넘게 받으면 그게 받는 건가? 가격을 하나도 못 올린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업체는 3개밖에 없고, 뭐 다른 거 좀 있지만, 그건 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안 판다라고 봅니다. 안 판다. 4, 4분기에 메모리 안 팔 거다. 여기서 안 판다는 거는 좀 덜 팔 거. 진짜 안 판다는 얘기는 아니지. 좀 너무 극적으로 보지 마시고. 덜 팔 거다. 가격 후려쳐서는 안 판다. 대신에 총량은 덜 팔릴 수 있다. 그래야 DDR5가 지지된다. 자, 근데 사파이어 레피드는 언제부터? 3월부터. 왜 앞서 우리가 외부 인사를 잠깐 팻 갤싱어를 모셔왔냐면, 이분이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건 이거 거의 확실하다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인텔은 어떤 회사입니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엿을 매긴 당사자 아닙니까? 계속 엿을 매겼죠. 그동안 너무 많은 엿을 매겨왔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우리가 나오면 매일 A로 시작되는 3개의 회사들과 우리가 비교가 된다라고 하면서 AMD, ARM, 애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ARM 같은 경우 AMD는 아예 라이젠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 잘하고 있었어, 그래 그동안 아주 잘했어, 안녕, 이런 상황이고, ARM에 대해서는 인텔 사파이어 레피드가 출시가 되면 앞으로도 당신은 여전히 2위를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어. 지금도 2위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2위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90%예요. 인텔의 점유율은 90%. 자, 이게 바뀌면 메모리 업체들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요인이, 내가 이거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저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투자를 할 때 저는 어떤 투자를 하냐면, 이게 정말 전체적으로 이 실적 대비 주가가 싸 이러면 이제 투자를 할 마음을 갖는데, 그 다음에 하나 찾는 게 있어요. 옵션 있어? 옵션 없어? 없어. 하나 터질 거 없어? 터질 거 있는 회사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싸서 올라갈 수 있는데 뭔가 요거 하나 잘 풀리면 대박이야. 대박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대박이야, 대박나 하는 옵션이 하나 있으면 좋아, 그래 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삼성전자에 그 옵션이 지금 생겼어요.
시장이 인식을 안 해. 못하는 거 아니야. 시장이 인식을 안 해. 저는 이 시장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럼 뭐예요? 네, 파운드리입니다. 내년까지 꽉 찼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 꽉 찼어요. 자, 내년 분기 어느 시점, 후반기 어느 시점, 3분기 또는 4분기에 분기별 실적으로 파운드리 영업이익이 1조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이면 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엑시노스의 선전을 중국어로 하고 있더라, 삼성이. 이제 새롭게 나올 엑시노스의 암인가? 암 기반 아니지. AMD 기반의 그래픽 카드를 채용한 AP를 만들었어요. 엑시노스 2020인가? 만들어서 중국어로 선전하고 있어. 뭐예요? 오포, 비보, 샤오미한테 팔겠다는 얘기지. 응? 이제 하이실리콘 자리가 휘청휘청하니까 우리가 팔 거야 라고 전진 앞으로 했는데 이게 성능이 제대로 나오면 한 단계 더 도약을 합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시스템 반도체는 LSI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 근데 파운드리 사업부는 내년까지 이제 꽉 찼어요. 그리고 이 과정들이 뭐냐면 지금도 성장해가는 과정인데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있는 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자,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번에 가격을 올린 거 보니까 최대 한 15%까지밖에 못 올려서 경쟁력이 좀 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TSMC 다음에 파운드리 회사가 누구냐고 찾아보면 역시 삼성전자고 이후 부위 공정을 갖추고 있는 건 역시 삼성전자예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월 주가 높았을 때는 프리미엄 빡빡 주다가 지금은 왜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시장이? 항상 시장은 이렇게 오해하는 존재다. 우리는 이 오해를 파악해서 그 틈을 뚫고 지나가는 게 투자자다. 이거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잖아요. 오해했을 때는 찬스야. 시장이 오해했을 때는. 과열했을 땐 위기고 지난 1월은 과열을 했고 지금은 오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는 엉덩이 빡 붙여라. 그리고 더 참고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4만 원 갈 것 같진 않아가지고 저보러 지금 사라 그러면 저는 사진 않을 것 같아요. 14만 원 간다면 내가 사겠는데 그거 아니라면. 근데 반면에 5만 원까지 떨어지면 난 산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좀 입장이 달라요. 이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러는지는 아실 텐데 지금 오신 분은 저 새끼 봐라 이럴 수는 있는데 제 입장은 좀 그래서.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는 여기서 가격이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7만 원에 깨지기 시작하면 그땐 진짜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기업에 대해서. 야, 시장의 오해가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네. 자, 그럼 되게 좋은 뉴스야. 매입해야 되는 사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삼성전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부터 진짜 좋은 뉴스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좋을 때 좋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하고 뒷북이야. 우리는 뒷북 치지 말자는 건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뒷북 종목에서 중북 종목으로 넘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맞는지 앞으로 전개되는 걸 잘 보시죠. 그러나 시장의 심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우 경색이 될 것이다. 자, 경색이 되면 투자자는 눈을 반짝반짝반짝하면서 기회가 왔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오늘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드리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또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투자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학습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금요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후에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